그동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호구 취급했습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방위비 3배 인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굴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단 한마디가 워싱턴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대답했기에 설상가상으로 펜타곤 극비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없는 태평양 전략은 자살행위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 없이 태평양을 지킬 수 없다는 걸까요? 주한미군이 떠나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 트럼프의 협박이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입니다. 다들 리즈라고 불러요. NSC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즈,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한국이 미쳤어. 전화를 건 사람은 헬렌 워커, 백악관 국가안보회 부보좌관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 오는 워싱턴 거리를 달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과 연결된 화상회의가 떠 있었고 한국 외교부 장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안을 말이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그걸 한국이 진지하게 검토한다고요? 농담이지. 협상 전략이겠지?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장관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더 당황한 표정이었죠. 국무장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미군 감축안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답변 드리죠.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늘 한국의 안보를 위해 어떤 요구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3배 인상도 결국엔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거라고 봤죠. 잠깐,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국무장관이 말을 더듬었지만 한국 측은 이미 준비된 듯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15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다니요. 회의가 끝난 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관이었던 빅터 첸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독자적인 방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야?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 확인 중이었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헬렌이 날카롭게 물었죠.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최근에야 단편적인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편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였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압박이라고 생각한 카드가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새벽 6시, 대통령 긴급 보고를 위해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에서 헬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즈,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한국이 너무 침착해. 침착한 정도가 아니야. 마치 다른 옵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중국 위협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각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침착한 반응이 알려지자 일본, 호주, 필리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어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에 대해서요. 동아시아 전체 안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변한 건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알렉스 리베라였죠. 무슨 의미지? 제 말은 우리가 여전히 20년 전 한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리베라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을 보십시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85%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문제는 수출 대상국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전부 우리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에요. 대통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몇 개 팔았다고 우리 없이 중국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리베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작년 한국군이 실시한 독자 훈련 영상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화면에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을 순식간에 포위하고 무력화시키는 장면이었죠. 이게 전부 AI로 제어됩니다. 인간 개입 없이도 말이죠.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헬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축을 제안한 게 오히려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논평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매우 신중한 톤이지만 독자 노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한국은 언제부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후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먼저 CIA의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CIA 본부 7층. 토마스의 사무실은 늘 어수선했지만 그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류 표시가 찍힌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리즈, 앉아. 커피 마실래? 톰, 어제 그 얘기가 뭐야? 한국이 다른 나라가 됐다니. 그가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 한국 방산 시장 점유율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봐. 작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어. 그게 뭐 어때서? 10년 전엔 20억도 안 됐다고. 성장률이 850%야.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었어요. 토마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들 명단을 봐.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전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어. 우리 에이브럼스 대신에 말이야. 왜? 우리 무기가 더 검증됐잖아. 가격은 비슷한데 기술 이전을 해준대.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게. 토마스가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천궁이 방공 시스템 시연 영상이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해? AI가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대응해. 인간 개입 없이도 99.7% 요격률이야. 우리 패트리어트는 수동 조작이 필요하고 요격률은 85%.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거죠? 톰, 이게 다야? 무기 몇 개 팔았다고 우리가 의존한다는 건 과장 아니야? 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능력 평가였어요. 작년 여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훈련 결과야. 우리 없이 북한 전면전 시나리오를 돌렸는데 결과가 어땠어? 72시간 안에 평양 제압, 96시간 안에 전쟁 종료. 그게 가능해?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 모든 전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운용한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즈, 가장 무서운 건 이거야.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걸 넘어섰어.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새로운 개념? 전쟁 예방 전략. 적이 공격을 상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토마스가 준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한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기술과 전략을 배워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자료 끝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 한국의 이러한 독립의지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구려의 후예라는 정체성, 단군 신화를 공유하는 만주족과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그들의 자주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닌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의 계승자로 인식한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했는지. 상사에게는 개인 휴가라고 하고 이틀 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목격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도 못했죠.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완전 무인화되어 있었고 AI가 제 얼굴을 스캔하자마자 게이트가 열렸어요. 웰컴 투 코리아, 미스 콜린스라고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죠. 수화물도 로봇이 알아서 찾아다 전달해줬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첫 방문이세요? 아니요. 5년 전에 왔었어요. 아, 그럼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특히 강남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강을 건너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5년 전엔 없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빌딩 외벽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스마트 파사드예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도 자체 생산하고, 공기도 정화하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는 홀로그램 컨시어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콜린스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싶은데요. 일반인 공개 행사가 내일 판교에서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오픈하우스인데 예약해드릴까요? 다음 날 아침, 판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승객이 AR 글래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옆자리 청년이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어요. 3D 모델링 작업인데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판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리콘밸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실리콘밸리보다 더 미래적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오픈하우스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와 있었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통합 방어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물망 방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방어는 층층이 쌓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했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수천 개의 점들이 서로 연결되며 빛났습니다. 드론 한 대, 전차 한 대, 병사 한 명까지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마치 거대한 두뇌처럼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시스템이 스스로 복구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것처럼요. 실제 시연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시스템이 0.3초 만에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냈어요. 요격 미사일, 레이저, 전자전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AI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인간은 최종 승인만 하면 돼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안보 연구자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본격적인 개발은 7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때부터 스스로를 지켜왔죠.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보여준 보고서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판교로 향했습니다. 전날 만난 연구원이 특별히 연구소 심화 투어를 허락해줬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최서영 박사였습니다. 콜린스 씨가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셔서 특별히 더 보여드리려고요.
보안 검색을 거쳐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였고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한반도 전체의 실시간 상황입니다. 날씨, 전파, 항공기, 선박,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어요. 거대한 연구실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연구원이 홀로그램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AI 전쟁 시뮬레이션 센터예요. 중앙의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에서는 가상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적군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파란색 아군이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김 연구원, 시나리오 7번 돌려봐. 젊은 연구원이 명령을 입력하자 홀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동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었어요. 적 미사일 발사 감지. 예상 도착 시간 7분 23초. AI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수백 가지 대응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안의 성공 확률, 피해 규모, 소요 시간이 실시간으로 계산됐어요. 최적 대응 방안 도출. 3단계 요격 준비 완료. 불과 2.7초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진짜 상황이라면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해상의 이지스함이 1차 요격을 하고 실패하면 지상의 천궁이 2차, 마지막으로 근접 방어 시스템이 3차 요격을 합니다. 성공률 99.8%예요. 0.2%의 실패 가능성은요? 그것까지 대비합니다. 예상 피해 지역 대피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의료진과 구조대가 배치돼요. 최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드론 수험 시스템이에요. 화면에는 수천 대의 작은 드론들이 새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드론은 개별적으로는 약하지만 함께 움직이면 강력해져요. 적 전투기를 포위하거나 미사일을 막아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죠. 통제는 어떻게 하나요? 수천 대를 일일이 AI가 알아서 해요. 우리는 목표만 정해주면 드론들이 스스로 최적의 대형을 만들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시연을 봤습니다. 체육관 크기의 실험실에서 100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어요. 명령 하나에 드론들이 순식간에 방어막을 만들었다가 공격 대형으로 바뀌었다가 정찰 모드로 흩어졌습니다. 미국도 드론 기술이 있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최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개별 무기를 만들죠. 프레데터, 리퍼 같은.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약하지만 많은 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의 힘을 알아요. 그걸 기술로 구현한 거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낸 것도 결국 하나로 뭉친 힘이었잖아요. 다음 구역은 사이버전 센터였습니다.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짜고 있었어요. 사이버전도 AI가 수행하나요? 네. 우리의 AI는 공격을 감지하는 순간 스스로 방어 코드를 생성해요. 인간 해커보다 수천 배 빠르죠. 한 연구원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가상의 해킹 공격을 시작하자 AI가 실시간으로 방어벽을 만들고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2초 만에 공격 근원지를 찾았네요. 실전이라면 역공격도 가능합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최 박사가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콜린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아세요? 북한 때문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자립이에요. 언제까지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만주족과 함께 단군을 조상으로 모시며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 정신을 되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떠나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상관없다기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좋은 동맹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역사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어 철학,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방어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과연 워싱턴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서울에서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바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앉은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 분이시죠? 악센트로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하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박성준 대령입니다. 합참전략기획부에서 일해요. 군인이라는 말에 긴장했지만 그는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비번이에요. 그냥 퇴근 후 맥주 한잔 하러 온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예상외로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잔 마신 후 그가 물었어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고민했지만 일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많이 보셨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오픈하우스에 다녀왔어요. 인상적이더군요. 박 대령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는 보여주지 않죠. 진짜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건 북한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버림받는 거예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역사를 아세요? 우리는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한 적도 많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만든 건가요? 네. 1950년에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기대지 마라.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건가요? 빨리. 아니요.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박 대령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딸의 사진이었어요. 제 딸이에요. 10살인데 이 아이가 커서도 안전한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군이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이익이 항상 우리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만약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한국을 희생시키는 게 유리하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하죠. 그게 전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요? 박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슷한 개념을 들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에요. 적이 공격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요? 압도적인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공격하면 무조건 진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가 냅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어는 이래요. 적이 오면 막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적이 오기 전에 이미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요. AI가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하죠. 적이 뭘 하든 우리가 이긴다는 결과만 나와요. 그리고 그걸 적도 알게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술을 공개해요. 숨기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박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전략이기도 해요. 고구려가 어떻게 수백 년간 대제국들을 막아냈겠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줘서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한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와 만주족은 같은 뿌리예요. 단군의 후예들이죠. 그 기상이 DNA에 남아있는 거예요. 박 대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늦었네요. 가봐야겠어요. 일어서면서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요. 발을 나와 호텔로 걸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철학, 독립을 위한 의지를 기술로 구현한 거였죠. 그날 밤, 박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한 이유였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NSC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사인 리처드 블레이크가 저를 맞았습니다. 리즈, 휴가는 잘 보냈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네, 잘 쉬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방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현장 분석 보고서. 블레이크가 첫 장을 넘기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휴가 중에 왜 이런 걸 조사했지? 한국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즈, 잠깐.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공식 채널을 통해 조사한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돌아다닌 거고. 하지만 중요한 정보예요. 한국은 이미 충분해. 블레이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가 본 건 한국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야. 실제와는 달라.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AI 시스템도 보고 현역 군인과도 대화했고. 그만. 이 보고서는 없던 일로 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 정책의 중요한 정보인데. 블레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즈, 똑똑한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 거죠? 현상 유지야.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 말이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해. 방산업체들은 한국 시장을 유지하길 원하고. 펜타곤은 전진기지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진실을 숨기자는 건가요? 숨기는 게 아니야. 적절히 해석하는 거지. 블레이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즈, 한국이 자립한다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되겠나? 일본은? 대만은? 오히려 더 강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대등한 파트너? 그가 비웃었습니다. 국제 정치에 대등한 관계는 없어. 누군가는 리드하고 누군가는 따라야 해. 시대가 변했어요. 한국도 변했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토마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리즈, 보고서 제출했다고 들었어. 반응이 어땠어? 최악이었어. 블레이크가 묵살했어. 예상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토마스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한국 AI 무기 체계 보고서를 올렸는데 과장됐다고 반려됐어. 왜 이러는 거야? 진실을 알면서도. 리즈, 워싱턴은 변화를 싫어해. 특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는 더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침묵하고 조직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보좌관이었어요. 콜린스 담당관님. 저는 상원의원 제시카 체네 보좌관입니다. 한국 관련 브리핑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무슨 브리핑이요? 최근 한국의 방위 체계 변화에 대해서요.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당일, 러셀 상원 회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12명의 상원의원과 수십 명의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위원장인 제시카 첸 의원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첫 증인으로 NSC 엘리자베스 콜린스 담당관을 모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마이크 불빛이 켜졌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첸 의원이 첫 질문을 했습니다. 콜린스 담당관, 현재 한국의 방위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의원님, 제가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AI 기반 통합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공화당 소속 밀러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폭탄 발언이었죠. 청문회장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정보를 숨겼다는 겁니까? 숨긴 게 아니라 무시한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요. 첸 의원이 손짓으로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콜린스 담당관, 증거가 있습니까?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AI 방어 시스템 시연 장면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0.3초 만에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99.8% 방어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소속 워커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건가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지역을 보호하는 거죠.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밀러 의원이 빈정거렸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것도 맞지만 한국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한국군이 없었다면 우리의 피해는 훨씬 컸을 겁니다. 그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소. 마땅히요.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란 말씀입니까? 첸 의원이 중재했습니다. 콜린스 담당관,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의 변화가 미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사고방식으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PPT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입니다. 10년 만에 8배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입니다.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방어 시간이 3배 늘어납니다. 워커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성장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전략적 역할 분담,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 되는 겁니다. 보수파 의원인 톰슨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거요?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끄는 겁니다. 이상주의적 발언이군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덧붙였습니다. 의원님들,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고구려 때부터 이어진 단군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이죠. 만주족과 함께 대륙을 호령했던 그들은 결코 영원히 의존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콜린스 담당관, 당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이 올 겁니다. 동맹을 잃는 파장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첸 의원의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올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블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즈, 뭔 짓을 한 거야? 조직의 허락도 없이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장 사무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NSC 고위 관료. 한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폭탄 증언. 언론이 폭발했어요. CNN, 폭스뉴스, MSNBC. 모든 채널이 제 증언을 다뤘습니다. NSC 사무실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적이었고 어떤 이는 적대적이었죠. 블레이크가 절 불렀습니다. 리즈, 무기한 정직이야. 상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택 대기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조직의 승인 없이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어.
게다가 우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짐을 싸면서 동료 케이트가 다가왔어요. 리즈, 잘했어.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야. 고마워, 케이트.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했죠. 집에 돌아오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 싱크탱크, 전직 관료들. 그중에 특별한 전화가 있었어요. 전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클레인이었습니다. 콜린스 양, 당신 증언을 봤소. 용기 있더군. 감사합니다. 장관님,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소.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한번 만나고 싶은데, 다음날 조지타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콜린스 양, 당신이 촉발한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본질을 논의하게 됐소. 그동안은 금기였는데 맥클레인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국방장관일 때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소. 한국의 급성장에 대해서. 하지만 묵살했지. 왜요? 겁났으니까. 변화가 무서웠던 거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젊은 세대는 당신 편이오. 특히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논쟁이 뜨거웠어요. 지지하는 댓글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한국 파병 갔을 때 봤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 반대 댓글들 반역자다. 미국의 이익을 배신했다. 한국 로비를 받았나?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자는 건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누군가 펜타곤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거예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충격 보고서 한국 없이는 대만 방어 불가능? 보고서 내용은 제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이번엔 국방부가 흔들렸습니다.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의 성장을 환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사실상 제 주장을 일부 인정한 거였죠.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분열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제 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 진보파는 저를 영웅으로 만들었죠.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62%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1% 모르겠다. 7%. 특히 35세 이하에서는 78%가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맥클레인이 다시 연락했어요. 콜린스 양, 판이 커지고 있소. 이제 백악관도 무시할 수 없을 거요. 그래서요? 준비하시오. 곧 큰 결정이 있을 거요. 그가 맞았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백악관 회의가 있기 전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실장 브라이언 해리스 중장이었어요. 콜린스 씨, 들어가도 될까요? 군복 차림의 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실에 앉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만나기 전에요.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한국 변수 시뮬레이션. 이게 뭔가요? 작년부터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없는 아시아 방어 시나리오를 분석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1 대만 해협 위기 상황. 한국 참여 시 72시간 내 안정화. 한국 불참 시 216시간이네요. 3배가 늘어났군요. 그것도 최선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를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미군 예상 손실 한국 참여 시 5%, 불참 시 34%.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리스 중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이게 실제 시뮬레이션입니다. 3D 지도에서 붉은 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을 표시한 거였죠. 한국 참여 시나리오입니다. 순식간에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들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서해를 봉쇄합니다. 동시에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죠. 미군은요? 후방 지원과 전략 자산 운용에 집중합니다. 효율이 극대화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불참 시나리오입니다. 파란 점이 훨씬 적었고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미군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합니다.
병력도 3배 필요하고 손실도 커지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해리스 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군의 위치와 능력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의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 화면에 한반도 주변에 촘촘한 센서망이 표시됐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주변을 감시합니다. 인공위성, 정찰기, 해저 센서. 이 정보를 우리와 공유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쟁의 절반은 정보전입니다. 한국의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반쯤 눈 감고 싸우는 거예요. 해리스 중장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 AI 전투 체계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AI는 우리보다 앞섰어요. 어떤 면에서요? 통합성입니다. 우리는 각 군이 따로 AI를 운용하지만 한국은 전군이 하나의 AI로 연결됩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의 모든 부대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어요. 이게 실전에서 구현된다면 게임 체인저죠.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해리스 중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펜타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군요. 자존심이었죠. 세계 최강 미군이 작은 동맹국에게 뒤처졌다는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대통령 앞에서 이 자료들을 언급하세요. 국방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정말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해리스 중장이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 합참의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들도 변화를 원해요. 더 대등한 관계를요. 무슨 뜻이죠? 기술 공유, 전략 공동 수립, 지휘 체계 개편, 진정한 통합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네, 그들도 알아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걸.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잘 알죠. 고구려가 강했지만 결국 멸망한 이유, 고립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해요. 해리스 중장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콜린스 씨, 내일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래가 달렸어요. 그가 떠난 후 전달받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였죠. 그날 밤, 저는 내일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증언이 아니라 제안을 해야 했어요. 새로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백악관 회의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특별팀의 일원으로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이번엔 공식 대표단이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NSC 합동팀이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담당관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교부 북미국장 정현석이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변화를 만들어보죠. 숙소로 가는 길, 서울은 더욱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 전광판들이 한미 신동맹 이점형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첫 회의는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합참의장 김태영 대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미국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였고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먼저 우리의 통합 지휘 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대장이 리모컨을 들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권을 가졌죠.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체계는 다릅니다. 새로운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미통합전략사령부.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지휘 구조입니다. 미국 대표단장인 톰슨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AI가 핵심입니다. 양국의 AI 시스템을 연결해 하나로 만드는 거죠. 기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AI와 미국의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전략을 도출했어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보안은 어떻게 합니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하죠. 점심시간, 김 대장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장님, 한국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콜린스 씨,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아무리 가벼운 것도 함께 들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강해졌다고 해서 혼자 가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고구려는 강했지만 주변과 적대적이었죠. 결국 고립되어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오후에는 삼성방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의 무기 체계를 봤어요. 이것은 플라즈마 방어막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하는 동안 실험실에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자 공중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어 막아냈어요. 공상과학 영화 같군요. 5년 내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면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톰슨 차관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놓칠 뻔했다니.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대령을 다시 만난 거죠. 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콜린스 씨,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냈군요. 박 장군님 덕분입니다. 그때 대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바랐어요. 미국과 계속 함께하길. 단지 방식이 바뀌길 원했을 뿐이죠. 다음 날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맞았어요. 미국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콜린스 담당관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뿐 아니라 줄 수도 있어요. 한국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공유. 우리의 AI를 미국과 나누겠습니다. 둘째는요? 공동 방위 체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는 미래 투자, 우주, 사이버, 양자 컴퓨터. 함께 개발하고 함께 사용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청와대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영원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굴종적인 환영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환대였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톰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어. 전부 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협상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고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죠.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낡은 동맹이 죽고 새로운 동맹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샴페인 잔을 들며 그가 계속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국방장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콜린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걱정했어요. 미국이 우리의 성장을 위협으로 볼까봐. 그럴 수도 있었죠. 제가 아니었다면. 그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그런 친구가 되어줘서 기쁩니다. 식사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무실 옆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콜린스 담당관님, 차 한잔 하시죠. 직접 차를 따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창밖을 보며 그가 계속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믿었다가 배신당했고 구한말에는 열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자립을 추구한 건가요? 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친구도 원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미국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강한 친구가 더 좋은 동맹이라는 걸 미국이 이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독립의 DNA가 있어요. 단군의 후예로서,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그 기상이 아직 살아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양국 실무진이 최종 합의문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미 전략동맹 이점형 합의문이 떴어요. 주요 내용은 AI 방어 체계 공동 개발 및 운용, 한미 통합전략사령부 창설, 기술 공유 및 공동 연구 확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협력 강화,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한국의 기여도 반영, 톰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합의문을 승인합니다. 한국 외교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승인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란히 섰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군이 됩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휘장을 공개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대등하게 배치된 디자인이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함께 지킬 것입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박성준 장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씨, 우리 딸이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께 전하고 싶다고.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극기를, 한 명은 성조기를 들고 있었죠.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제 진짜 친구예요라고 썼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남산타워에는 특별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기색이 번갈아 빛났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톰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죠. 맞아. 하지만 좋은 시작이야. 그날 밤, 방에서 짐을 싸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창원 청문회에서의 폭탄 발언부터 오늘의 역사적 합의까지. 힘든 여정이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한강의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펜타곤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구체적인 기술 공유 방안을 들고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표자 위치에, 미국 측이 청취자 위치에 앉았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장 이정우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3가지 핵심 기술을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먼저 퀀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도 감지할 수 있죠. 펜타곤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거든요.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기존 레이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기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술은 더 놀라웠습니다. 자가 치유 장갑입니다. 피격당해도 스스로 복구되죠.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전차 장갑에 구멍이 뚫렸다가 수초 만에 메워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나노 로봇과 형상기억 합금을 조합했습니다. 이미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어요. 해군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함정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잠수함에 적용하면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죠. 세 번째는 AI 관련 기술이었습니다. 집단 지능 AI입니다. 여러 AI가 하나처럼 사고하는 시스템이죠. 이건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AI 간 충돌 문제는 한국식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닌 최적 합의를 도출하죠. 공군 참모차장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정말 공유한다는 겁니까?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공동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 과학자가 함께 일하는 곳이죠. 위치는 하와이를 제안합니다. 양국 중간 지점이니까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이정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관대한 게 아닙니다. 실용적인 거죠. 미국의 기초과학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고구려는 주변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죠.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인 것.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해리스 중장을 만났습니다. 콜린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었죠. 그래도 당신이 물꼬를 텄어. 펜타곤도 이제 인정해. 한국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회의가 재개되자 미국 측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공유할 기술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기술입니다. 이번엔 한국 측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미국의 최고 기밀 아닌가요?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니까요.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의 막바지에 이정우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어떻습니까? KF-21 후속 기종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유무인 겸용, AI 조종, 우주 작전 가능. 미국 측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개발비를 5대5로 분담하고 생산도 양국에서 나눠서 하죠. 수출은 공동 결정합니다. 수익도 균등 배분하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양국 대표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콜린스 씨, 한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활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미 양국의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 공유는 시작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죠. 창밖을 보니 펜타곤 위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게 새삼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백악관 상황실. 새벽 3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다는 정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한국 합참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한국 측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태형 합참의장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우리 AI가 분석한 결과 실제 발사 가능성은 23%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연료 주입 패턴과 인원 이동이 평소 훈련 때와 일치합니다. 미국 측 AI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처음으로 양국 AI가 공동 분석한 결과였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양국 공동 대응 방안은? 이번엔 한미통합전략사령부가 답했습니다. 사령관은 미국인, 부사령관은 한국인이었죠. 경계 태세만 유지하고 관망을 제한합니다. 과잉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였다면 즉각 무력 시위를 했을 텐데 이번엔 신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어요. 북한은 단순 훈련이었고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린스, 정말 달라졌어. 한국과 함께 결정하니 더 현명해진 것 같아. 양국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복도로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워싱턴은 고요했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죠. NSC로 돌아오니 블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직에서 복귀한 저를 다시 받아준 상사였죠. 리즈, 잘했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 국장님, 처음엔 네가 조직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네가 조직을 구한 거야.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다면 우리는 도태됐을 거야. 너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 일주일 후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의 지휘부가 순환제로 바뀝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훈련과 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다는 건가요?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이끄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작전이죠. 이건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대등한 훈련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동맹이 되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 상호 존중의 시대. 미국 언론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변화를 수용한 현명한 결정. 강한 동맹이 더 강한 미국을 만든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포기, 굴욕적인 양보. 하지만 이제는 소수 의견이었죠. 그날 저녁 박성준 장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리즈, 한국 뉴스 봤어요? 모두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른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웅이라니. 전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과거 비극의 현장에 희망의 상징이 들어섰습니다. 한미연합기술연구센터 개소식. 양국 정상이 참석한 역사적인 날이었죠. 저도 초대받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NSC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되어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식에서 양국 정상이 나란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곳은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은 평화를 위한 협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술은 함께 지키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고구려가 주변국과 교류하며 강해졌듯 우리도 협력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가니 장관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과학자 500명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영 박사였어요.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네, 저도 파견 왔어요. AI 융합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거든요. 그녀가 안내한 연구실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팀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레이저 기술을 결합하고 있어요. 결과물은 휴대용 레이저 무기요.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죠. 다른 구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설계가 한창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2030년 첫 비행이 목표입니다. 이름은 KAOC 미그로크예요. KA, 코리아 아메리카의 약자입니다. 진짜 공동 작품이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와 햄버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한국과 미국 연구원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융합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미 공동 개발 무기의 시험 발사였어요. 태평양을 향해 새로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양국 기술진이 함께 환호했어요. 성공입니다. 목표 명중. 박성준 장군도 와 있었습니다. 리즈, 우리가 꿈꾸던 게 현실이 됐네요. 정말 그러네요.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저녁 리셉션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미래 동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도 함께 갈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진주만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곳에서 미래를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1월의 진주만은 평화로웠습니다. 군함 대신 연구선들이 정박해 있었죠. 리즈 콜린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이정우 박사였어요. 박사님도 여기 오셨네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역사에 갇혀서도 안 되죠.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당신이 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겁니다. 엘리자베스 콜린스라는 이름을.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동맹, 함께 성장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콜린스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나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